노란 리본 8, 9년 우려먹고 이렇게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려먹고 이젠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파리 족속들이라고. 아니 북한도 이 정도로 말 안 해요. 김정은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공판 검사관 얘기예요. 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인데 이래도 수사 안 할 거임. 시우비움 욕 나와. 내 주식은 나락가 있는데 이거 보니 열받네. 열받은. 과거 사위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 어쩜 그리 하나같이 주옥 같은 인물들만 골라서 정말 주옥 같은 인물들 보여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속시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르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지책 후원 못 받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지향한 김기아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십시오.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정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요 얘기를 해야겠네요.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죠. 지난 주말에 이제 기자들끼리 등산을 갔어요. 김 기자도 왔어요. 오늘 눈이 오기 전까지는 별로 춥지 않았잖아요. 이제 불광역 9번 출구에 딱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날이 한 영상 4도, 7도 이런 날이었어요. 한겨울에 히말라야 가는 차림으로 그것도 이만한 책모자를 쓰고 부동 자세로 서 있는데 일단 너무 웃긴 거야. 올라가기 전부터 더운 상태로 미쉐린 타이어 같이 입었어요. 근데 또 하체는 얇은 바지 정말 그로테스크한 복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일단 입고 왔으니까 그로테스크까지야. 이제 북한산 우리 비봉이 목적지다라는 고지를 하고 9번 출구에서 이제 뭐 등산 좋아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한 5분 걸으면 이제 등산로가 시작하거든요. 등산로 올라가자마자 비봉인가? 10분 지나서 뒤에서 비봉인가? 무슨 바위만 나오면 비봉인가? 이게 그 비봉. 아우 내 그냥 신경 쓰여갖고 몇 프로 남았나요? 그러면 그래서 솔직하게 10% 그럼 다시 계산해보래. 10%일 리가 없다. 그리고 스틱을 또 들고 왔는데 스틱을 내가 들고 갔어. 스틱이 쓰는 법이 있죠 또 그게. 그게 아니라 그 암벽 등반하는 암벽같이 이렇게 네 발로 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이제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바위에 팍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는 거. 아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뭐 대일기 다 마치고 다 은퇴하면 대일기 산악회 해가지고 산악회 하려면 그때까지 좀 등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해야겠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도 산 타고 대일기 산악회. 그래서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내려오면 백숙 먹죠. 백숙. 그래 백숙 먹자 했잖아.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거 뭐 다 아시죠? 만약 오후 9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8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 8시 반에 이제 최초 공개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8시부터. 그렇죠. 네. 오늘도 대들기에 길들여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길들여질 예정일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은 진짜 외람이 타사나 우리 회사의 외람된 뉴스 소개시켜드리고 외람된 질문 던지는 그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어떤 아이템 가져왔습니까? 제목은 뭐 권성동 의원의 이태원 참사 세월호 길 가선 안 돼였는데 뭐 권성동 의원뿐이 아니었죠. 일단 권성동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소개를 먼저 짧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면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재난 앞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지 이태원이 세월호가 같은 길을 가서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댓글 보면 댓글 반응은 좀 다양했습니다. 임 작가님 소개시켜 주시죠. 네, 페이스북의 제복 의원님이 세월호 시즌2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과 정부 비판으로 몰고 가는 불순한 세력들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세력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이경호님은 세월호 정쟁을 소비시킨 게 누구냐, 특조위 수사 방해하고 교체하고 진상 규명도 안 되고 고의득 처벌도 안 받고 이거 유야무야 된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이런 뭐랄까 비판적인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네이버 댓글에 숭님은 요는 유가족 협의회는 왜 만들었나요?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걸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또 이치구님이 적당히 좀 해요. 이건 진짜 정부 탓은 아니잖아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네이버에 많이 있었어요. 유가족 협의회가 당연히 목적이 있어서 뭐 결성이 됐겠죠. 유가족들이 정부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그 죽음의 어떤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말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막 하기 시작했는데, 세월호를 뭐 그런 모델로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제 세월호는 어떤 굉장히 그 사건의 비극성을 넘어서 정치적인 논란이 되긴 했죠. 여러 가지 소재로 사용이 됐지만 그거와 별개로 유가족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그 세월호의 비극이 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끼친 영향이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지금 막 정부의 어떤 뭐 방치에 가까운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뭐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대하려는 것까지 정쟁이란 말로 비판을 하는 거는 그 제일 최근에 나온 망언이 수위가 높아요. 이거는 사석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사석이라고 해서 보호받지 못할 수위의 말인데, 이거를 사석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썼어요. 누가요?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미나 의원입니다.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 이미 보셨을 텐데,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그리고 잠깐만, 그러니까 유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유족보다 더 그 영혼들을 아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혼들은 슬퍼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쵸. 뭐 슬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안타깝게 알 수 없잖아요. 제일 돌아가신 당사자를 빼고 제일 슬픈고 고통스러운 건 유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난 이런 문장은 처음 본 것 같아. 되게 이런 문장은 되게 신박하죠. 뭔 얘기인지 이거 성립이 안 되는 문장. 유족 영혼을 2번 죽이는 유족들. 그다음에 이제 해시태그가 이어져요. 샵 우려먹기 장인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이제 우려먹는다는 거죠. 누구를? 자기 가족을. 뒤에가 더 심합니다. 샵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샵 제1의 세월호냐. 샵 나라 구하다 죽었냐. 해시태그로 다 걸어놓은 거예요?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말은 이게 여러분 저희가 다양한 아이템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외람이가 다루고 싶은 마음 여러분 10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도 공인이 뭐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인 분이 이런 말을 너무 놀랍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제 입으로 다시 읽는 것도 되게 죄송스러울 정도의 말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죠? 술 취해서 어디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손가락으로 페이스북에 쓴 글이고, 뭐 다른 글도 있었어요. 유족이란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됐다. 화환을 부수고 수위 높은 땡깡을 시전한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고인을 2번 죽이는 짓이 아닌가 싶다. 어디서 전염된 광기인가? 유가족들을 향한 일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8, 9년 우려먹고, 이렇게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려먹고 이젠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파리 족속들이라고. 아니 북한도 이 정도로 말 안 해요. 김정은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북한 유명한 아나운서
그분도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는 안 하죠.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창원시 의원이신 거예요. 시의원이신 거예요. 이분이 저 비례대표였어요. 그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이제 당시 지방선거 때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4명을 추천해서 이제 그 중에 3명이 당선됐는데 이분은 그 4명 중에 1번이었어요. 녹색 어머니의 연합회장을 지내시고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데 이 12일에 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샵샵샵 그거 올리고 좀 논란이 되니까 글을 처음에 일부러 삭제했다가 오후에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셨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그리고 뭐 오늘 또 사과를 하셨는데 뭐 사과야 이제 그 이후에 뭐 후폭풍으로 인한 뭐 대응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여러 차례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시의원입니다. 그냥 일부 댓글이 아니고 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었죠 김성회. 이거는 뭐 이미 저 다 알려졌는데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됐나요? 누가 대통령 보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말. 이건 예를 들어 내 지인이 이런 말을 사석에서 하면 바로 손절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안 보고 살 것 같거든요. 뭐랄까 이런 말들의 문제 의식을 느끼고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상식적이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이재명 지키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가족들이 제일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 해임이잖아요. 유가족들이 어쨌든 뭐 아까 그 시의원이야 뭐 돌발적으로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계속 유가족들을 핑계로 그 명단 공개도 안 했었고 또 유가족들의 2차 가해를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언급을 비난했잖아요. 2차 가해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이 하고 있어요. 뭐 김성애 전 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저 해임 장관 해임안을 이재명 지키기라는 뭐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갔고 또 장제원 의원은 그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에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합의에 줘서는 안 될 사안. 이태원 참사 국조예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좀 황당한 얘기인데 국회의원이란 분이 송원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은 시신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우려를 뭐 좀.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막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뇌피셜로 올린다고 쳐요. 국회의원이 이러면 됩니까? 저희가 이게 정치적으로 뭐 사안이 다를 수 있는데 뭐랄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예의를 우리 일반 시민들도 지켜야겠지만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른바 뭐 리더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 공인분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 세월호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세월호가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픈 계기였잖아요. 그 탄핵이 결국은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를 때 당시에 그 청와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때 적절한 대응을 만약에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국민적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 대한 무능, 나아가서 그 책임을 묻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커진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경계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읽히죠. 유가족들이 모임을 갖는 거를 막으려 그러고 뭐 나왔지만은 유가족들 일일이 전화해서 1대1로 만나자, 무슨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자 뭐 그랬다면서요. 아주 그게 심지어 그렇게 연락한 날이 민변에서 뭐 기자회견 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정황도 나왔었고, 심지어 이제 정부의 그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막 무슨 국조를 정치적인 흥정의 산물로 얘기하고 유가족들을 급기야는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물론 그 아까 그 시의원은 유가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말 어디가 도대체 유가족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막 슬픔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도대체 정치가 뭔가. 참. 저는 이 사고방식이 진짜 신기해요. 만약에 세월호 때 국민의힘 그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이 큰 어떤 정치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대응해가지고 욕 안 먹고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가족이 못 묻히게 해야지. 유가족이 그때 우리 가로막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신기한 사고방식 그게 정상이죠. 처럼 느껴져요. 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선을 좀 지켜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아이템 어떤 거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관한 기사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 SBS에서 이제 공소시효 논란을 다뤘었고 그에 앞서서 이제 홍사훈 기자가 홍사훈 선배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나왔던 발언을 기사로 썼는데 이게 내용의 어떤 민감한 또 뭐 화제성에 비해서는 뭐 후속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뭐 조세일보나 뭐 또 지역 언론 몇 군데서 쓴 거 말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이버에 마일드 땡땡님이 이거 김학의 전 차관도 질질 끌어가지고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만든 전력이 있는 개검 아니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공소시효 끝났다까지. 루리앱의 티치아노님이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야당은 그냥 향 냄새 한 풍기도 압색하고 당사까지 조지면서 김건희는 단서 관련 보도 차고 넘치는데 고개 돌리고 못 본 척 모른 척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 많이 있죠. 간단하게 뭐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시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 통장 계좌를 공개했잖아요.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르고 이모라는 선수한테 통장을 맡겼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그 뒤로는 없어요. 입장이.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후보 측이 당시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말고 최소한 2개를 주가 조작 세력이 빌려줬다는 정황들이 그 이후에 나왔죠. 후보 측에서 공개한 그거 말고 2차 홍사훈 선배 그 기사에 나오는 공판도 그 2차 주가 조작에 관련된 증인이었어요. 그 2차 때 2개의 계좌를 다른 이모 씨 앞에 그 후보 측이 공개한 그 이모 씨 내가 수익을 위해서 빌려줬다 그런 이모 씨 말고 다른 이모 씨한테 계좌 2개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빌려준 계좌 외에도 자기가 직접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투자한 계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그 1단계에서 만난 이모 씨, 그 후보 측이 해명했던 그 계좌, 당시에 그 계좌를 빌려줘서 17억 원을 주식을 샀어요. 그거 이제 끝났어. 공개를 그 당시에 했어, 그건. 근데 이제 2단계에서 다른 이모 씨한테 계좌 2개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해명한 그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빌려주고 18억 5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앞에 계좌와 지금 새로 얘기한 이 계좌가 여러 주식 그 거래 통정 매매에 활용이 됐어요. 그 통정 매매 뭔지 아시죠? 그 주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이 모든 것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또 따로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모 씨가 똑같은 그 앞서서 맨 처음에 언급됐던 선수 이모 씨한테 계좌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서로 통정 거래를 했어요. 이런 기사들 언제 나왔냐면 2022년 2월 달에 나왔어요. 뉴스타파가 당시에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일체 없죠, 아직. 소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그리고 90여 명의 계좌주, 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거나 뭐 언급이 됐던 정확한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했던 5명을 꼽아보면 그중에 4위가 김건희 여사예요. 매수 순위가. 그리고 매도 액수까지 합치면 3위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간 이 시점에서 적어도 조사는 좀 진척이 됐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절 뭐가 없죠. 그런 와중에 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1차, 2차라고 했는데 2차 그 주가 조작 단계에서 동원이 됐던 누군가가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도피했다 체포가 돼서 공판에 이제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신문을 했는데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 중에 뭐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뭐 이러고 준비시킬게요 한 사람이 지금 증인인데 또 뭐 몇 시에 뭐 문자 뭐 매도하라고 하세요 뭐 그래서 그래서 매도를 실제로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나는 거기 통장 빌려주고 난 몰라 뭐 이거였는데 공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모모 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서 매도를 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난 몰라. 난 통장을 줬을 뿐이지. 난 그 주가 조작이 있는 줄도 몰랐어. 라고 한 거를 공판 검사가 전혀 다른 정황을 직접 얘기한 거죠. 처음으로. 그게 사실 이 기사에 답니다. 근데 뭐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덕후 댓글 임 작가 읽으시죠. 네, 덕후 댓글에 익명님이 이래도 수사 안 할 거임. 시읍비읍 욕 나와. 내 주식은 나락가 있는데 이거 보니 열받네. 계열받은. 또 네이버의 나스님이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라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소환 조사 후 기소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판에서 나온 얘기라서 네.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공판도 무슨 뭐 피의자나 증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공판 검사가 한 얘기예요. 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홍사훈 선배 기사가 12월 4일 기사거든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잖아. 근데 그 후속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국면의 어떤 정황이 그것도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면 이 사안의 모든 공판에서 뭐 나온 얘기들을 기사로 쓰진 않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데 근데 그 사안에 비해서는 정말 놀랄 만큼 기사가 없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럼 KBS에서도 없는 거야 기사가? 제 자리에서 이렇게 홍사훈 선배 자리가 보이거든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도 막 계속 통화를 하시더라고. 그 주가가 공판 검사에서 뭐 계속 뭐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사를 또 조만간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SBS에서 이제 그 공소시효 관련된 기사는 이게 이제 2012년 12월까지가 이제 주가 조작, 그러니까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인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2012년 12월 8일인가요? 하여튼 뭐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7일로 끝난 걸로 알고 네.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SBS의 디지털 기사는 그걸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길게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5단계 국면으로 나눴을 때 검찰은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공소시효를 판단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만약에 1, 2, 3, 4, 5로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1, 2단계에 연루됐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연루가 됐다면 이제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 1, 2단계는 아예 이게 지났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이걸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3, 4, 5단계에 새롭게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끝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 뭐 공소시효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는 뭐 분명하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거 이제 무죄든 뭐 무혐의든 뭐든 간에 빨리 뭐 불러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방향으로 지금 기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다 이쯤 되면 본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아니면 뭐 진짜 깔끔하게 털고 가든가. 그러니까 네. 저희도 사실 지겨워요 이거. 왜냐면 우리도 까먹는다고. 까먹지.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데 또 그치. 주가 조작이 어려워. 홍사원 선배처럼 계속 그거 이제 하시는 분은 알지.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딴 것도 했다가 딴 것도 봤다가 하면 또 이러면 또 까먹고 그럼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힘드니까 빨리 그냥 털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 흥분하신 그 육성이 담긴 기사 같아서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세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막 통화를 하루 종일. 그 홍사원의 경제쇼 끝나면 사실 퇴근 시간이거든요. 자리로 올라와서 계속 취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우리 빨리 털고 가시죠. 우리 새 시대로 나가시려면은 본인이 사실 여러 개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받고 털고 가는 게 그게 뭐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아니라면 내가 잘못 알았다 깔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거는 좀 묻혔죠. 진실화해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김광동이란 분이 임명이 됐어요. 어떤 분입니까? 일단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임 작가 아시나요? 국가폭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국가가 사죄도 하고 뭐 합의도 하고 보상금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합격! 빠밤! 말 자체가 너무 멋있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이제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통과가 된 법인데 화해를 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현대사에 많은 이제 국가폭력과 비극들, 학살, 집단 학살이 특히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털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진실부터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자. 그러니까 화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실 규명 없이는 화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덮고 넘어가자. 그냥 미래로 나갑시다. 이거는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지. 뭔가 은폐해야 되는 사람들이 화해부터 하자는 새끼가 범인이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거 책에서 읽었는데 5.18이 있었잖아요. 근데 5.18 피해자분들이 이제 당시 1990년대쯤에는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 피해자분들의 말들 중에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니, 누구랑 화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냐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개빡치네. 근데 이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그 진상 규명이 안 된 현대사의 비극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자주 언급한 4.3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이 기본법이 통과돼서 딱 이제 기한을 두고 2010년까지 이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아시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뭐 보도연맹 학살 사건, 부마 민주항쟁, 뭐 부산 형제복지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2기는 2020년에 진실화해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부터 또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1기 위원장이 있었고 정근식 위원장이 있었고 이제 2기 위원장으로 이분이 임명이 되신 거예요. 김광동 위원장. 네, 김광동. 근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얘기해 보시죠. 개드립에 이제 GGIL 2890님이 야 김문수도 대단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전 도지사가 이제 이번에 그 경산도 위원장이 됐죠. 대단하다. 진실과 화해 과거사위원회 이 사람이 왔냐 놀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과거 발언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주 4.3 관련해서 2009년에 4.3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그러니까 충분히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민중의 정당한 봉기로 규정짓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또 2011년에는 4.3은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 22년 9월 유튜브에서는 이게 4.3 사건, 여순 사건, 2.1 구국투쟁 사건 이런 거 모든 게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덕후에 이런 댓글이 달렸죠. 익명으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자 무장투쟁으로 규정하다니 전 답이 없네. 유족들 모아놓고 그 말씀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거와도 결이 다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안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희생자 영전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진화위가 뭐 하는 데인지 대통령이 모르시는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네. 자리잖아요. 해석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석을 내려서 그러니까 4.3 이 추념식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뀐 거야 지금은. 아씨, 내가 잘못했다. 4.3은 공산주의와 폭거기 때문에 진화위 위원장을 이런 사람을 시켜야겠다. 그럼 말이 되죠. 생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때 이걸 그냥 읽기만 하셨거나 딱 갔는데 줘서 그대로 읽으셨거나 그러시진 않았겠죠. 아니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4.3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화위 위원장은 그거를 김일성이랑 공산주의 폭거로 생각하는 사람을 앉혀야겠다. 셋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이 정부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중에 4.3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편이었어요. 김 기자가 소개한, 이만한 기자가 읽어준 거기서 했던 말도 저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봤고, 근데 4.3은 그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했거든요.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이나 서북청년단이 죽인 사람들이 그 남로당 무장대한테 죽인 사람들보다 8배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미 정부가 이미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평가를 바꾸려면, 평가를 왜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3은 남로당의 폭거고 이거는 빨갱이들에 의한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분을 화해위원장에 앉히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럴 거면 그에 앞서서 4.3에 대한 팩트를 정부가 다시 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4.3을 거꾸로 보는 분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거는 도대체 메시지가 뭔가. 근데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생각이 다른 분이구나 해서 뭐 생각이 다른 분일 수 없지만 있다고 우리가 백보 양보를 다 해. 백보를 물러서 백보 정도 물러서 보자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5.18 관련해서 이분이 놀라운 게 헬기 사격과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완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2020년에 말씀 논문에서 쓰셨고 5.18 당시 북한 개입 의혹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광수 이른바 북한군이 투입됐다. 그 얘기도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논문을 이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논문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광주 사건이라고 해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이다. 허위 주장이라고 해요, 지금. 그건 용납이 되고 북한군 개입했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떤 기저에 깔린 논리는 북한군 개입했다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얘기 아니냐. 무게를 거기서 싣고 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헬기 기관총 사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대통령 발언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헬기 기총소사는 정부에서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다고 이미 발표했죠. 그런데 이 끝이 아니야. 난 이게 더 신기해요. 김광동 위원장 되고 나서 어제 YTN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진실화해위원회는 4.3 사건이나 5.18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위원회예요.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말씀하셨는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5.18, 4.3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그게 어제 이제 JTBC에서 법안을 인용하면서 팩트 체크를 했죠.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과 뭐 이런 걸 국위를 선양한 해동포사 해방사이부터 해서 뭐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민간인 희생 사건이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이게 5.18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확고한 거잖아요. 2011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근데 본인이 이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거잖아요. 지금 과거사위원회 애초부터 과거사위원회는 불필요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위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 역사 파괴이자 대한민국 파괴 행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희생당한 선열들을 욕보이는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 사회 활동의 반헌법성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2011년에 미래 한국에 기고를 하셨다는데 이게 전 기사를 보고도 이게 사실인가 싶을 그게 정도로. 이제 10년 전에 그러셨는데 이제 최근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저는 이분이 잘한 일 중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가 지금 위원장이 됐는데 상임위원 때 북한군의 기독교인 학살을 이제 규명했어요. 물론 이제 그 실제 연구는 서울대 연구팀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 북한군의 만행, 북한군이 자행한 어떤 인권 침해를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뭐 후속 조치들을 이제 앞으로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그러니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 있고 대통령 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공존하는 위원회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 쪽 인사들은 북한군이나 좌익 인사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학살도 있었고 그거를 그런 규명하고 해야죠 당연히. 거꾸로 또 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역할을 긍정했다고 생각해요. 전 되게 이 부분은 좋게 보는데 그 기여를 본인이 이제 10년 전 발언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좋은 거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의미가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4.3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 5.18에 대해서 기총소산 없었어. 당시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건 순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분이 저 학자 출신인데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자리를 정부에 제안하면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규명하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 보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사법부로 공을 돌릴게요 해갖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심이 이루어지고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들여다보는 일은 내 소신에 맞지 않다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받아놓고 근데 또 뻔뻔하게 4.3, 5.18은 이거랑 본인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 그걸 자기가 나서서 했으면서 그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뽐뿌의 한 분이 써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뽐뿌 댓글에 지식보다 지혜님이 어쩜 그리 하나같이 주옥 같은 인물들만 골라서 점점점. 정말 주옥 같은 인물들을 고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오징어들에게 그동안 인간들의 만행을 반성한다. 그래서 반성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너 한번 약 올라봐라. 제일 그러지 않는 한 어떻게 이래요? 민주노총은 뭐 북한의 지령을 봐 이런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진실화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란 기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인사를 해버리면 도대체 이 정부의 지향은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라고 외람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뭐랄까 실화인가 싶은 일들이 자꾸 계속 생겨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제가 지금 녹화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2부 없어요? 판에 갑자기 이게 빠그라져가지고 녹화를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만약에 내일 2부가 올라온다면 제가 갑자기 혼자 빠밤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될 거고, 만약에 그것도 실패하면은 이번 주는 이거 하나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